네, 오늘 첫 소식은요, 뉴욕의 껌파리 소녀 스토리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뉴욕타임스가 최근에 학교에 가서 공부를 해야 하는 그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 가지 못하고 뉴욕 지하철에서 초콜릿이나 사탕이나 이 껌을 파는 이민자들, 어린아이들의 그 실태를 크게 보도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뉴욕 지역을 중심으로 크게 이제 화제가 되고 있는데, 좋은 차원에서 화제가 아니라 지금 안타깝다라는 차원에서 크게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자, 그 타임지에 보도된 내용을 보니까요, 한 예로 뉴욕 브롱크스의 그 지하철역에 가보면 7살, 8살 정도밖에 보이지 않는 그 여자아이가 초콜릿이나 껌이든 그 바구니를 둘러매고 사람들에게 다니면서 껌 사라고 초콜릿 사라고 이렇게 사람들 사이를 지나다니면서 이를 팔고 다니는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한 16세 정도 돼 보이는 여자아이는 어느 평일 오전이면 학교 가야 될 시간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교가 아닌 뉴욕 맨하탄 지하철역 그 열차 안에서 껌을 팔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아이는 부모님을 도와야 하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을 했다고 합니다. 이민자 지원가들이 많이 있는데 그 지역에 그 사람들이 이제 좀 알아보니까 뉴욕 지하철의 그 껌파리 어린이들의 대부분은 현재 그 에콰도르에서 온 사람들의 자녀들이다 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뉴욕에서 이민자 지원 활동을 하면서 자기 자신도 이 에콰도르에서 온 이민자인 모니카 시브리라는 사람은요, 이민자 부모 가운데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고 싶지 않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없다. 또 아이들을 학교에 보내지 않기를 원하는 사람은 없다. 그러니까 다 보내고는 싶어 한다. 또 그래서 미국 온 거고요. 하지만 제때제때 예방접종을 하지 못했거나, 그러면 이제 학교 갈 때 이 예방접종한 그 증빙서, 그 증빙 카드 같은 거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이제 미국 사정을 잘 몰라서 이제 그런 예방접종을 맞춰주질 못했다거나, 그래서 그 카드가 없다거나, 또는 필요한 서류를 제때 챙기지 못해서 아이들을 학교에 입학시키는 게 제대로 잘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많고, 또는 좀 늦어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어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아이가 한 학기 동안 학교에 다니지 않더라도 쉽게 따라잡을 수 있다라고 잘못 오판을 하거나, 그러니까 미국과 다른 나라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아무래도 미국같이 또는 한국같이 이렇게 선진 시스템으로 교육이 되어 있는 그런 나라하고 에콰도르나 제가 그 나라를 비하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만은 그런 시골 오지 이런 데서 학교를 다니다가 온 그런 사람들은 한 학기쯤 늦으면 어때? 1년쯤 늦으면 어때? 큰 차이 없던데 이렇게 오판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미국이나 한국같이 이렇게 시스템에 의해서 가는 교육 시스템은 정말 한 달만 늦어도 뒤처지잖아요. 그런데 한 학기, 1년씩 이렇게 늦으면 따라갈 수가 없죠. 아예 그 학년을 처음부터 시작하지 않는 한. 그래서 이제 그렇게 이민자들 부모가 그런 오판을 하는 경우도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번 학기 쉬면 어때? 다 우리 옛날에 에콰도르 시골에 있을 때 보니까 다 그게 그거더구만. 이번에 니들 나 좀 도와서 뉴욕 복판에 가면은 지하철에 있는데 사람 엄청 많다. 거기 가서 힘들지만 이번에 어차피 학교 쉬는데 이것 좀 매일 좀 팔아갖고 오지 않으렴?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미국의 교육 시스템을 또는 신뢰하지 않는 그런 사람도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많은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뉴욕시에 따르면요, 지난 2년간 이민자 약 18만 명이 뉴욕으로 왔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민자는 합법 이민자도 물론 있겠습니다만 거의 대부분은 불법 이민, 그러니까 미입국해서 온 이민자들이 뉴욕으로 많이 갔습니다. 제가 이 영상을 통해서도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텍사스 쪽의 국경을 통해서 미입국이 많이 넘어가잖아요. 그런데 텍사스의 그곳의 주지사가 보수적인 공화당 주지사잖아요. 그래서 그쪽에서는 이거를 어떻게 하든지 싫어합니다. 그 피난처 도시라고 해서 이렇게 보호해주는 그런 민주당하고는 좀 지역이 다릅니다. 그래서 텍사스에서는 대형 버스에 이 미입국 오다가 체포된 그 미입국자 불법 이민자들을 대형 버스에 태워서, 또는 아예 전세 비행기를 내서 태워서 뉴욕이나 이런 데 갖다 소위 말해서 덤핑한다라는 것이죠. 사람을 그러면 덤핑이라는 표현은 좀 안 되겠습니다만 일종의 덤핑이나 마찬가지. 거기다가 내려놓고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뉴욕에 지금 엄청나게 이런 미입국자 불법 이민자들이 많습니다, 곳곳에. 그래서 이 중에 약 18만 명 가운데 약 6만 5천 명 정도는 노숙자 보호소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노숙자라 그 차이가 없는 상황이 돼버린 거죠. 그러니 그 자식들을 학교에 보내는 문제에 관해서는 제대로 신경을 못 쓰는 게 어찌 보면 당연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미국의 법을 보면요. 6살에서 17살 사이의 어린이나 청소년은 반드시 교육을 받아야 하는 게 법입니다. 의무교육이니까요.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14세 미만의 노동은 금지입니다. 뭐 주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일단 14세 미만의 노동은 금지입니다. 그래서 또 하나 있습니다. 그리고 지하철에서 승인 없이 허가 없이 무언가를 판매하는 그 판매 행위는 역시 또 불법입니다. 그러니까 학교에 갈 시간에 지하철에서 아이들이 껌을 파는 그 일은 여러 가지 법령을 한꺼번에 위반하는 겁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만 해도 3가지였죠. 그 3가지 법령을 한꺼번에 동시에 위반하고 있는 셈입니다. 자, 하지만 그 뉴욕 주와 시 당국은요, 이 껌파리 아이들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아주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뭐, 손 쓸 수가 없다라는 그런 입장이죠. 뉴욕 타임즈는 7곳의 시 당국, 그리고 주 당국 등등에 문의를 했지만, 이구동성으로 돌아오는 답은 우리 업무가 아니다 라는 그런 답변이었다라고 전했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지하철 불법 판매 행위에 대해서 1,100건의 소환장을 발부했다라고 말하면서도 껌파리 어린이들과 관련해서 그 조처를 했느냐라는 그런 기자들의 질문에 대해서는 답변하지 않았습니다. 소환장 발부하고 그냥 경찰 자기들도 그냥 소환장을 발부만 하고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노숙자 보호소나 또는 뭐 불법 이민으로 온 이런 사람들이 그런 소환장을 받을 수 있는 주소가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주소가 있어서 받았다 한들 안 가버리는 거죠. 안 가버려도 경찰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워낙 너무 많으니까 손 쓸 수가 없는 정도라는 것이죠. 한창 공부할 나이에 그 어린 아이들이 낯선 땅에 와서 그것도 지하철 속에 들어가서 그 배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뉴욕 시민들도 많은 우려의 시선을 지금 보내고 있다라고 하면서 뉴욕 타임즈의 이 특집 기사가 최근 며칠 사이에 미국에서 크게 지금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이런 스토리를 말씀드리고 그러다 보니까 생각이 나네요. 과거 그 한국에서 대략 한 70년대쯤이죠. 뭐 80년대는 얼마 없었지만 한 70년대가 제일 심했던 것 같아요. 70년대쯤 버스를 타면 꼭 아저씨가 한 명 버스 안으로 올라와서 여러 가지 물건을 막 팔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베트남 참전 그 상위용사라고 하면서 다소 좀 어떤 위압적인 그런 분위기에서 팔던 분도 계셨고요. 장애인이라면서 감정에 호소하는 그런 분위기를 만드시던 분도 있었던 것으로 좀 기억이 나는데 50년이 넘게 더 지났는데 세계 최고 선진 강대국이라는 이곳 미국에서 그것도 세계 경제의 중심지라는 뉴욕의 지하철에서 21세기 껌파리 소녀가 여전히 횡행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하니까 참 이 세상이 아직도 여전하구나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안타까운 소식 한 가지 좀 더 전해드릴 게 있습니다. 좋아해서 많이 드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돈 주고 그 가공 제품을 사 드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을 겁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흔히들 아사이베리로 불리우는 아사이라는 그 열매, 그 아사이가 슈퍼푸드로 인기가 높아지면서 브라질 어린이들이 이 열매를 따서 팔려고 20m가 넘는 높은 나무를 오르내리는 등 아동 노동 문제가 지금 브라질에서 아사이 때문에 심각해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CNN 보도에 따르면요, 전 세계 아사이 생산량의 90%가 브라질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브라질의 아사이 수출량은 2012년에는 보니까 39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로부터 10년이 지난 2022년에는 무려 8,158톤으로 폭발적으로 늘어났습니다. 이 열매가 몸에 이로운 슈퍼푸드라고 알려지면서 전 세계적으로 이 아사이 수요가 폭증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주변에 널려있는 열매인 아사이를 수출해서 돈을 벌 수 있다라는 것이 브라질에서 알려지자 이 브라질 어린이들이 이 격한 노동에 지금 투입되고 있다는 보도입니다. 어린이들은 열매를 수확하기 위해서 20m가 넘는 굉장히 높은 그 나무를 오르내려야 하는데 무슨 도구도 없이 열대우림에서 독사나 전갈에 물리기도 하고요. 제규어, 호랑이 같은 그 제규어의 공격을 받는 그런 경우도 발생하고 있다고 합니다. 브라질의 한 13세 소년은 가족 생계를 위해서 새벽부터 이 아사이 채취에 나서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새벽부터 숲을 헤치고 정글로 들어가서 키가 큰 높은 아사이 나무를 기어 오른 후에 꼭대기에 맺혀 있는 그 열매를 손으로 일일이 직접 딴다라고 했습니다. 어깨에는 이제 푸대째로 하나 메고 있죠. 근데 열매를 따서 이제 어깨에 메어 있는 푸대째를 계속 넣는 거죠.
자, 그는 4.5kg짜리 마대 2개를 들고 땅 아래로 내려오는 이 일을, 그러니까 뒤에도 하나, 앞에도 하나 따서 뒤로 넣다가 이게 다 차면 따서 또 앞으로 내고 4.5kg짜리 그럼 마대자루 그 2개를 앞뒤로 메고 땅 아래로 낑낑거리면서 내려오는 이 일을 하루에 한 번이 아니라 하루에도 수십 번씩 반복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형도 그 일을 합니다. 올해 20살이라고 밝힌 그의 형은 지난 7년간 매일매일 최대 아사이를, 가장 많은 양의 아사이를 자기 이제 컸으니까 20살이니까 등에 지고 그렇게 다닌 탓에 심각한 허리 통증에 시달리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어떤 날은 통증이 너무 심해서 일을 전혀 할 수 없는 경우도 많다라면서 다른 친구들처럼 자신도 허리병으로 인해서 결국은 걷지 못하게 될까 봐 너무너무 두렵습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CNN은 브라질 아이들이 이 아사이를 따다가 나무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적지 않고 일부는 심각한 부상으로 영구히 걷지 못하는 그런 부상을 입고 있다라고 전했습니다. 전 세계인들이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사 먹고 있는 그 아사이베리, 그 아사이베리를 따기 위해서 브라질의 어린 소년들의 건강은 오늘도 위험에 노출되어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누구는 자신의 건강을 위해서 그걸 돈 주고 사 먹고, 누구는 돈을 벌기 위해서 자신의 건강도 다 팽개치고 그걸 따야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앞서서 오늘 첫 소식으로 전해드렸던 그 안타까운 뉴욕 지하철에서의 껌파리 소녀들의 얘기와 이어지는 정말 안타까운 소식 오늘 두 가지 좀 전해드렸습니다. 자,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은 오는 20일부터 대규모 할인 행사를 실시한다라고 합니다. 빅 스프링 세일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행사는요, 25일까지 6일간 열립니다. 21, 22, 23, 24, 25 이렇게 6일간요. 20일부터 25일까지. 아마존이 봄철에 이렇게 대규모 할인 행사를 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아마존은 지난 2015년부터 매년 여름 그리고 가을에 이 프라임 멤버들을 대상으로 한 대규모 할인 판매 행사, 잘 아시죠? 이 프라임데이 행사를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이제 여름에 한 차례 열어오던 그 할인 행사는 2022년과 작년에는 여름과 가을에 한 차례 두 차례 열고 있습니다. 왜? 그만큼 잘 많이 팔리고 있기 때문에요. 이 프라임데이 행사가 성공적이기 때문에요. 자, 그런데 이제 이번 행사는요, 유료 회원, 즉 프라임 멤버들만을 대상으로 하는 기존의 그 프라임데이 행사와는 달리 멤버들을 포함해서 모든 고객을 다 대상으로 한다고 합니다. 이 아마존 유료 회원은요, 그러니까 프라임 멤버는 아시다시피 미국에서는 한 달에 $15 내죠. 그리고 연간은 $139를 내야 됩니다. 이제 그렇게 내서 멤버가 되면 뭐 무료 배송, 또 원데이 배송, 빠른 배송, 또 뭐 비디오 스트리밍 이용 등등이 패키지로 포함되죠. 자, 그런데 이제 행사 기간도 그동안 이제 프라임데이에서 대개 이틀씩 해오던 것을 이번에는 6일로 대폭 늘려서 진행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서 이때 멤버가 아닌 사람들에게도 할인 혜택을 주면서 멤버로 유도하는 그런 캠페인도 아마존은 벌이려고 합니다. 자, 아마존은 이번 행사에서는 봄 패션, 그리고 운동기구, 피트니스 제품, 또 야외 기구, 이제 봄이 됐으니까 이제 서서히 뭐 뒷마당에 나가서 바베큐도 해야 되고 뭐 그런 건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야외 가구, 또 아마존 브랜드가 있는 어떤 기기들, 또 기타 필수품 등 할인 대상이 굉장히 많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또 이 이벤트 기간 동안 매일매일 새로운 어떤 그 이벤트가 공개될 예정이다라고 덧붙였습니다. 뭐 일반적으로 6일 동안 계속해서 똑같이 할인은 하지만 오늘은 어떤 제품이 더더욱 많은 양의 할인을 하고 뭐 내일은 또 어떤 특정 제품이 스페셜 이벤트를 하고 이런 식으로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7월 11일과 12일에 개최했던 이 프라임데이에서 얼마나 많이 팔았냐? 역대 가장 많은 판매 실적을 기록했습니다. 이 프라임 멤버 가입자들을 대상으로 한 작년 행사에서는요, 전 세계적으로 무려 3억 7,500만 개 이상의 제품을 판매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제 아마존의 이번 그 봄 빅 스프링 세일에서 또 얼마나 많이 팔지 주목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초특급 아주투어 모국 관광, 우렁쌈밥, 대통밥과 꼬막 정식,
대명 롯데호텔 저녁 만찬 뷔페, 초특급 호텔과 호텔 식사로 모시는 아주 투어, 세계 7대 자연문화유산 제주, 아주만의 초특급 롯데와 신라호텔, 금수강산 그리운 추억, 부산 해운대, 경주 설악산의 모국관광, 친절하고 재밌는 가이드는 아주의 자랑, 먹기행, 맛기행, 호텔도 최고, 식사도 최고, 모국관광은 역시 1등 아주 투어. 이 어마어마한 이 아마존을 상대로 또 사기를 치는 조직이 활개치고 있습니다. 뛰는 누구 위에 뭐 나는 누구 있다고요. 자, 조직화된 그 사기 그룹이 틱톡 등 SNS 홍보 채널로 활용해서 아마존을 상대로 천문학적인 규모의 환불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리펀드 사기를 벌이고 있습니다. CNBC 방송이 보도한 바에 따르면 틱톡에서 환불을 뜻하는 영어 단어 리펀드를 그대로 치면은 사기 수법 같은 게 알려지는 그런 건 없고요. 이건 뭐 정식 단어니까. 하지만 틱톡 같은 데에서 이제 영상을 찾을 때 이제 검색, 서치를 하잖아요. 리펀드, REFUND가 아니라 RE에서 E를 약간 옆으로 바꾸면 숫자 아라비아 숫자 3하고 조금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REFUND가 아니라 R3FUND로 알파벳을 살짝 바꿔서 입력하면 환불 사기 수법에 관한 영상을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리펀드 사기 수법을. 이 환불, 리펀드 이 사기 조직 일당은요, 레딧, 틱톡, 텔레그램 등 이 SNS 채널을 통해서 제품과 환불을 모두 받을 수 있는 유료 서비스다라고 홍보를 하면서 이 환불 사기에 가담할 이용자들을 끌어모으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전미소매연맹 설문조사에 따르면 환불 사기로 지난해 소매 업체들이 입은 피해액은 지난 한 해 동안 무려 1,010억 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여기에는요, 뭐 여러 가지 패턴이 있지만 옷 같은 거는 주문해서 뭐 한참 잘 입고 난 다음에 갑자기 반품하는 그런 행위나 또는 훔친 물건을 아마존에 갔다가 내가 이거 샀는데 리펀드 해줘 하고 뭐 갑자기 뭐 반품하는 그런 사례 등등이 여러 가지가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데 이 말 들으시고 어떤 생각 안 드세요? 아니 내가 사지도 않은 그 훔친 물건을 여기다 갖다 반품해달라고 리펀드 해달라는데 거기 산 기록이 없는데 어떻게 리펀드를 해준다는 거지? 이 생각 드셨다면 스마트하신 분입니다. 네, 그런 문제가 있죠. 차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이에 따라서 이 아마존은요, 사기 조직을 상대로 법적 대응에 나선 상태이긴 합니다. 아마존은 지난해 12월 워싱턴주 시애틀 지방법원에 아마존에 관대한 환불 정책을 악용해서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REKK라는 이름의 조직 등을 고소했습니다. 아마존은 이 REKK가 고객을 사칭해서 노트북이나 게임기, 무슨 보석 등 고가의 품목을 포함해서 수십 건에 대한 환불을 요청한 뒤에 물품을 반송하지 않는 등 여러 가지 수법으로 부정 리펀드를 받아서 챙겼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자, 이런 거죠. 주문한 품목을 뭔가 실제로 처음에는 주문을 합니다. 그래서 주문한 품목을 리펀드 하겠다고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이제 누르고, 그리고 리펀드를 하겠다고 누르고 나면 내가 그 리펀드 할 아이템을 아마존의 어떤 플레이스에 가서 다시 반송을 해야 되잖아요. 반품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주문한 품목을 반품은 안 했지만 반품한 것처럼 속이고 환불까지 받으면서 물품도 그대로 챙기고 리펀드 돈이 오면 환불금까지 모두 챙기는, 두 개 다 챙기는 그런 수법입니다. 자, 그런데 이 같은 수법이 성공하려면 여러분들이 방금 전에 생각하셨던 것처럼 그냥 되는 게 아니죠. 아마존 내부에 조력자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이들은요, 아마존 직원들에게 접근해서 리펀드된 요청된 그런 물품을 실제로 반품을 받지 않았어도 환불 처리를 해주는 그런 일을 시킵니다. 그래서 그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지급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같은 사기 행각이 횡행하자 이 전자상거래 업체들은 이 같은 여러 가지 피해 예방을 위해서 환불 규정을 요즘 조금씩 더 강하게 강화하는 그런 추세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기 조직 범죄 때문에 멀쩡한 우리들이 불편을 겪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지도 모르겠다라는 소식입니다. 여하튼 얘기를 들어보면 참 상상을 초월하는 그런 사기 행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네, 생활 정보 한 가지 좀 전해드리겠습니다. 캘리포니아 주 쪽과 연관이 되신다면 잘 귀를 기울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집 장만의 꿈을 이룰 수 있는 이 캘리포니아 다운페이먼트 지원 프로그램 제2차 드림 포 올 프로그램의 이 온라인 신청 접수가 이제 3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3주 후에 이제 시작되는데요. 캘리포니아 주택금융국에 따르면 4월 3일, 다음 달 3일 오전 8시에 온라인 접수를 막 시작해서
다음 달 29일 오후 5시에 마감할 예정입니다. 2차 드림 for All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약 2억 5천만 달러로 책정이 됐는데요. 계산을 해보면 평균적으로 한 1,600명 정도에서 최고 많게는 한 2,000명 정도의 신규 신청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그런 액수라고 합니다. 지원금은 주택 가격 또는 감정가의 20% 또는 최대 15만 달러 둘 중에 좀 더 적은 금액으로 지원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최고 15만 달러까지 받을 수 있다는 것이죠. 현금으로 주정부로부터 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걸 받아서 집을 살 때 다운 페이먼트나 또는 클로징 비용으로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2차 드림 for All 신청 자격은 첫째, 부모가 무주택자인 1세대 바이어, 둘째, 지난 7년 동안 집을 소유하지 않았던 첫 주택 구입자. 그러니까 7년 전, 8년, 9년, 10년 전에는 집이 있었지만 집을 팔고 무주택자였던 그 기간이 7년이 넘었다면 첫 주택 구입자로 쳐주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크레딧 점수가 680점 이상, 그리고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45% 이하 등이라고 자격 요건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최근 캘리포니아를 비롯한 전국에서 이 홍역 환자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계신 그곳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자녀의 홍역이라든지 볼거리, 풍진 등에 대한 그 백신 접종을 미루는 부모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소아과 의사들이 지금 크게 우려를 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소아과 의사들에 따르면 최근 자녀들의 기본 백신 접종 스케줄을 따르지 않고 일정을 늦춰달라고 요구하는 부모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치명적이지만 예방 가능한 질병인 이 홍역에 걸릴 위험이 있는 어린아이들이 그래서 매우 걱정스럽다라는 것이 소아과 의사들의 설명입니다. 치명적이지만 백신을 맞으면 예방이 가능한데 그런데 왜 백신을 안 맞을까라고 걱정하는 것이죠. 부모들은 여러 가지 의구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미국의 소아과 학회의 그 백신 접종 관련 저술가인 휘트니 카사레스 박사라고 계십니다. 이 휘트니 카사레스 박사는 부모들은 이제 막 태어난 예쁜 아기에게 필요하지 않은 것을 주고 싶지 않기 때문에 그냥 확신이 없는 경우에는 그냥 자꾸 미루고 기다려야 한다라는 생각 때문에 백신 접종을 계속 안 맞고 미루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권장 일정에 따라서 백신을 접종하지 않으면 자녀가 많은 위험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들이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는 그런 걸 알고 있음에도 여러 가지 무슨 음모론이 됐든 의구심이 됐던 불확신, 확신을 하지 못하는 불확신이 됐던 이런 점 때문에 자꾸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백신 접종 지연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통계로 파악하기는 사실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제 캘리포니아 주 정부의 얘기를 보면 샘플 케이스입니다. 홍역 예방 접종을 받은 유치원생의 비율을 주의 깊게 추적하고 있지만 그보다 어린 연령대 아동에 대한 그 종합적인 데이터, 그러니까 유치원 들어가기 전의 나이에 한해서는 이제 데이터가 정확하지 못하다라는 것입니다. 백신 맞히기를 주저하는 부모들의 상당수는 노골적인 거부를 하기보다는 노골적으로 이 백신은 큰일 납니다. 막 이렇게 노골적으로 거부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극소수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신을 안 맞히는 부모들은 극소수보다는 조금 더 많다라는 겁니다. 자, 노골적으로 거부하기보다는 CDC의 권장사항을 따르면서도 다른 백신 일정을 사용할 수 있는지, 이것 말고 다른 거 없어요? 또 이렇게 지금 이 나이에 맞추는 거 말고 좀 다른 나이에 맞추는 거에 대한 어떤 논문이나 통계 자료는 없어요? 자꾸 이러면서 조금 완화되지만 좀 부드러운 거부감을 표출하는 그런 부모들이 굉장히 많다고 합니다, 요즘엔. 이들 중에 일부 부모는 몇 달, 때로는 몇 년까지 접종을 늦추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한 소아과 의사는요, 3명의 자녀를 둔 그 부모가 있는데 처음 2 자녀는 예정대로 백신을 접종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 코로나 사태 이후에 셋째 아이의 홍역 백신 접종 시기가 되자 이 부모는 그런데 이게 정말 안전한지 정말 모르겠습니다. 아이들이 좀 더 클 때까지 좀 기다리고 싶습니다. 안 되겠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런 식으로 말하는 부모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의사 말이 오늘은 2번 접종하는 대신 1번만 접종하고 싶다라는 식으로 기피하는 그런 경우도 많이 늘어나고 있다라고 합니다. 완전히 안 맞히기에는 그것도 좀 불안하니까 2번에 걸쳐서 맞춰야 되는데 시기를 두고 1번만 맞으면 안 될까요? 이러는 부모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는 이제 아이가 무방비 상태로 잠재적으로 자칫하면 이제 질병에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될 수 있는 그 위험한 일이기 때문에 절대 권장하지 않는다라고 소아과 학회에서는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전문의들과 좀 잘 진지하게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녀가 됐든 손자, 손녀가 됐든 잘 상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유튜브에서 나오는 뭐 이거 큰일 납니다. 큰일 납니다. 이런 거에 절대 휘둘리시면 안 된다. 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습니다. 자, 전기차가 처음 나왔을 그 초기에는 호기심 때문에라도 그렇고 또 수요 급증으로 인해서도 그렇고 막 $5,000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었죠. $50,000 차라 그러면 $55,000, $70,000면 $75,000 이렇게 판매됐던 전기차가 이제는 반대로 인센티브가 확대되면서 모델에 따라서 이 최고 $10,000까지 할인 판매되고 있습니다. 5,000불씩 막 프리미엄 얹어서 파는 게 아니라 프리미엄은 이미 없어진 지 오래됐고 5만 불짜리면 5,000불 깎아줄게 사실래요? 이렇게 됐다는 것이죠. 비즈니스 인사이더 최근 보도를 보면 지난해 연말 기준 전기차 인센티브가 거래 가격의 약 10%까지 올랐습니다. 5만 불짜리 전기차를 사면 과거에는 5,000불의 프리미엄이 붙었지만 지금은 5,000불을 깎아준다라는 얘기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합치면 뭐 10,000불 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이죠. 전기차 생산업체들이 공격적인 인센티브 제공에 나선 것은 최근 여러 가지 모델이 세금 크레딧 $7,500 그 수혜 대상에서 제외되는 케이스가 많았습니다. 그렇게 $7,500 혜택에서 제외됐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이에 따라서 일부 업체들은요, 이 IRA 그 혜택에서 제외된 그런 전기차에 대해서 그럼 이거 사세요. $7,500 혜택 제외됐지만 우리가 그 $7,500 깎아줄게요. 이렇게 판매하는 그런 경우도 굉장히 많이 늘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테슬라 모델 3와 Y를 비롯해서 포드의 머스탱 마하 2 등은 전기차 가격을 최대 $8,000까지 인하해서 팔고 있습니다. 현대차도 그 아이오닉 5를 $7,500 현금 할인해 준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IRA 혜택을 받지 못하니까 그 돈 아예 전기차 가격에서 깎아줄게요 라는 것이죠. 또는 두 번째, 그거 말고 다른 혜택 프로그램이 있는데 그건 뭐냐, 60개월 무이자 할부 를 해주고 있다고 합니다. 펄체싱일 경우에. 그리고 전기차는 원래 그 리스 같은 거를 처음에는 전혀 안 했는데 요즘은 조금씩 나오고 있어요. 사람들이 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좀 줄어드니까. 현대 아이오닉 5도 마찬가지인데 아이오닉 5는 그 리스 프로그램에도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다운 페이먼트 $3,507를 내면 한 달에 $242로 생각보다 싸죠. 월 $242로 3년 동안 $10,000씩을, 10,000마일씩을 주행할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한 달에 10,000마일이라는 것은 어떤 분들에게는 조금 적을 수 있지만, 뭐 은퇴를 하셨거나 또는 매일 멀리 출퇴근을 하시는 분이 아니라면 10,000마일 갖고 충분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3,500불 다운을 하면 한 달에 242불밖에 안 되니까 이게 좀 혹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있는 거죠. 현대 아이오닉 5. 자, BMW 전기차 모델 i7은요, 평균 $9,200에 할인된 가격으로 지금 판매하고 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미국 의회의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 버니 샌더스 상원의원이 주 4일 근무 법안을 발의했습니다. 현행은 주 5일이죠. 자, 버니 샌더스 의원이 발의한 법안은 초과 근무 수당을 지급하는 기준이 되는 표준 근로 시간을 기존 주 40시간에서 주 32시간으로 하자라는 것입니다. 근데 그걸 한 번에 지금 당장 그게 아니라 4년간에 걸쳐서 뭐 1년에 2시간씩 낮춰주는, 지금은 주 40시간이지만 내년에는 주 38시간, 후년에는 주 36시간 이런 식으로 점차적으로 4년에 걸쳐 낮추는 그런 내용입니다. 하루 8시간을 초과하는 그 근무에서 기존의 급여의 1.5배 하루 8시간이 넘으면, 그리고 하루에 12시간을 넘게 초과하는 근무에는 그 시간당 근무액의 2배를 지급하도록 하는 것도 같이 이제 나와 있습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 야, 이건 너무 파격적이고 과격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버니 샌더스 의원의 설명을 들으면 또 일견 이해가 가는 부분도 있습니다. 자, 주당 근무 시간을 32시간으로 줄인다. 그러니까 주 5일 근무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주당 근무 시간이 32시간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죠. 하루에 8시간 기준으로 한다면 4, 8이 32. 근데 뭐 하루에 8시간이 아니라 하루에 뭐 6시간을 근무하는 경우도 있겠죠. 6시간이면 얼마일까요? 5, 6, 30. 그러니까 6시간 반 정도 해야 되겠네요. 뭐 여하튼 주당 32시간.
그리고 그렇게 해줄여도 노동자가 받는 급여나 혜택을 줄이면 안 된다라고 이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 버니 샌더스 의원은 보도 자료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급여 감액이, 월급 감액이 없는 주당 32시간은 급진적인 그런 과격한 그런 구상이 절대 아니다 라면서 오늘날 미국의 노동자들은 1940년대에 비해서 400% 이상 더 생산적인 그런 노동력이지만 이 수백만 미국인이 수십 년 전보다 오히려 더 낮은 급여를 받고 오히려 더 오래 일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건 사실 당장 빨리 지금 바꿔야 하는 상황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샌더스 의원은 이어서 인공지능과 자동화 기술 또 새로운 기술의 중대한 발전에서 비롯된 금전적인 이익은 기업의 CEO들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월가의 부유한 주주들도 가져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들뿐만이 아니라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그게 같이 이익이 돌아가야 한다라면서 미국의 이 스트레스 수준을 낮추고 미국인들이 더 나은 삶의 질을 누리도록 우리는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밝혔습니다. 자, 하지만 이제 반대 의견도 많이 있습니다. 주로 이제 공화당 쪽의 의원들은 이제 반대 의사를 많이 표명하고 있는데 또 그들의 얘기를 들으면 또 그것도 사실 일견 이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처한 입장에서 이제 바라보는 시각에 따라서 어떤 그 관점이 달라질 겁니다. 뭐 월급 받으시는 분들은 지금까지 버니 샌더스 얘기가 당연히 뭐 마음에 와 닿으실 거고요. 자영업을 하시거나 좀 기업체를 운영하시는 분들은 이제 지금부터 말씀드릴 공화당 의원의 얘기가 좀 더 와 닿으실 수 있는데, 자, 공화당 상원 의원들은 표준 근로 시간을 줄이면 소상공인이나 영세 자영업자들 그리고 결국은 노동자가 궁극적으로 피해를 보게 된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공화당 간사인 빌 캐시디 의원은 현실에서 공짜 점심이 있다라는 생각은 버려야 한다라면서 정부가 주간 32시간을 의무화한다면 기업들이 급여를 시간당 최소 25%는 더 올려줘야 하며 이는 솔직히 일부 고용주들에게는 치명적인 타격이 될 수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겨우겨우 이익을 내고 있는 수백만 명의 소기업자들을 위협할 것이다 라면서 일자리가 그렇게 되면 해외로 빠져나갈 수도 있고 또 자동화, 뭐 로봇 갖다 놓는다거나 자동화로 대체될 수도 있고 기업들이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을 더 고용하려고 할 것이다. 그래서 결국은 일반 노동자들에게도 피해다라는 그런 주장입니다. 뭐 이런 주장은 늘 항상 보수냐 진보냐에서 나오는 얘기고 또 회사 측 또 근로자 측에서 늘 나오는 얘기이기는 하죠. 그런데 그 흥미로운 점, 저도 이제 이 얘기를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 현행 진행되고 있는 법안 일주일에 40시간 근무 기준, 이 주 40시간 근무 기준은요, 지금부터 84년 전이었던 지난 1940년도에 도입된 제도다라는 것을 저도 이제 알았습니다. 참 오래된 제도이긴 하네라는 생각이 들기는 했습니다. 자, 환율을 잠시 보겠습니다. 최근에 $1 환율이 20원 이상 하락하면서 1310원대로 내려왔습니다. 미국 연준의 6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달러화가 이제 약세를 나타냈고요. 일본은행의 그 마이너스 금리 정책 해제 가능성 때문에 엔화가 또 강세를 나타내고 있으면서 이 원화 강세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이제 미국과 일본의 통화정책 회의 이후에 환율이 1200원대로 추가 하락할 수 있을지 지금 시장이 매우 주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지금은 달러당 1310원 정도라고 했는데 이게 또 한 20원 이상 더 내리면 1290원으로 예를 들어 1200원대로 내려가는 거죠. 1300 아래로 또 내려간다는 것은 또 그만큼 큰 의미가 있기 때문에 상당히 주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미국의 금리가 인하하면 $1 환율은 하락하게 됩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30초면 여러분들 바로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 그러는 거지? 미국 금리가 인하하는데 왜 환율이 떨어지지? 네. 미국의 금리가 내려가면 미국 내에 있는 달러가 일정 부분 해외로 빠져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왜? 미국의 금리가 높고 좋을 때는 여기에 돈을 놔둬도 그냥 이자만으로도 돈이 어느 정도 개런티가 되는데 그 이자가 자꾸 떨어지기 시작하면 돈을 여기에 묶어놓은 사람들이 이제 재미가 없는 거죠. 그러면 더 좀 이익금을 낼 수 있는 게 다 어디 없나라고 두리번거리면서 이제 해외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그렇게 되는데 이제 한국도 그 중에 하나가 됩니다. 빠져나가는 정착점, 목적지 중에 하나가 한국도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이로 인해 한국 내 달러가 유입되면 한국의 달러가 많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달러가 많아지면 달러에 대한 가치가 떨어지게 되니까 1달러를 사는데 필요한 원화가 1,300원이 아닌 1,200원이면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환율 변동이고 환율 하락인 것입니다.
자, 한국의 영원한 프리마돈나라고 불렸던, 기억하시나요? 1970년대, 80년대, 유명한 대한민국 최고의 성악가, 여자분이죠. 소프라노 이규도 교수. 이화여대 명예교수였는데, 소프라노 이규도 교수가, 지난 13일, 한국 시간 13일 별세했다라는 안타까운 소식입니다. 향년 84세입니다. 자, 소프라노 이규도 교수는요, 평안북도 의주 출신인데, 6.25 전쟁 당시에 이게 월남한 실향민 출신입니다. 초등학교 2학년 때 방송 어린이 합창단 그 단원으로 노래를 시작했다고 하고요. 이화여중 때는 합창단원으로 3개월간 미국 순회 공연에 참가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교 시절에 2차례에 걸쳐서 콩쿠르에 입상을 했고, 이화여대 성악과에 입학한 뒤에도 2차례 독창회를, 대학생이 프로 성악가도 아닌데 대학생이 2차례 독창회를 열기도 했었습니다. 그 당시에. 그리고 미국에서 유학도 했죠. 줄리아드 음대 유학 시절에는 공개 마스터 클래스를 통해서 전설적인 소프라노 마리아 칼라스에게 가르침을 받은 것으로도 아주 유명합니다. 마리아 칼라스의 제자죠. 그래서 이제 이 때문에 한국에서는 마리아 칼라스의 애제자라는 그런 별명을 얻기도 했습니다. 자, 이규도 교수는 지난 1985년 남북예술단 상호 방문 당시에 평양에 가서 공연을 했습니다. 이 평양에서 그리운 금강산이라는 가곡을 열창하기도 했었습니다. 당시 그 평양 공연에서 그리운 금강산을 부를 때는 중간에 가사가 조금 바뀌어서 사람들이 좀 의아했었는데요. 그 가곡을 부를 때 수수만년 아름다운 산 더럽힌 지 몇몇 해, 이런 가사, 그 부분 기억하시죠? 그런 가사가 있었잖아요. 근데 그 가사와 관련해서 그 금강산 수수만년 더럽힌 지 몇몇 해, 이 가사가 굉장히 걸린 거죠. 왜냐하면 북한이 금강산 곳곳에 그 큰 바위마다 그걸 막 뭐 망치로 깨고 정으로 두드려 깨고 해서 김일성 찬양하는 그런 글씨를 엄청나게 큰 사이즈로 바위마다 그렇게 글귀를 새겨 놨잖아요. 금강산에다가. 그렇게 새겨 놓는 일을 그 비유했다라는 괜한 북한에서 그 오해를 받을까봐, 논란을 일으킬까봐 그 더럽힌 지 몇몇 해라는 가사를 못 가본 지 몇몇 해로 바꿔서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런 회고를 나중에 몇 년이 지나서 이규도 교수는 했었다라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어서 보너스 뉴스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보너스 뉴스의 제목은요, 쇼헤이 오타니 선수의 한국사랑입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야구 선수인 슈퍼스타 LA 다저스의 오타니 쇼헤이 선수가 개막전 경기가 열리는 한국으로 가기 위해서 한국행 비행기 앞에서 이 아내를 공개하면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지금쯤은 이제 한국에 도착했고요, 이미. 오타니 선수가 그 아내의 얼굴을 처음으로 공개한 겁니다, 이게. 자, 오타니 선수는 그 스프링 캠프, 아직 뭐 개막되지 않았으니까 며칠 전까지 애리조나주 피닉스에서 스프링 캠프를 진행하면서 이제 시범 경기하고 훈련하고 다 했는데, 그 피닉스에서 바로 한국으로 들어갔습니다. 피닉스에서 한국으로 들어가는 비행기 전세기를 배경으로 찍은 사진 한 장을 자신의 인스타그램에 올렸습니다. 그런데 이 사진을 보고 참 많은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됐습니다. 좋은 측면에서요. 자, 참고로 이 LA 다저스는 한국에서 어느 팀하고 개막전을 갖느냐? 샌디에고 파드레스하고 합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한국 시간 20일 그리고 21일 개막 2연전을 치르게 되는 이제 LA 다저스 선수단은 지금 모두 한국에 도착을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자, 오타니 선수는요, 그런데 지난 29일 SNS를 통해서 깜짝 결혼 발표를 해서 많은 팬들이 놀랐어요. 너무나 착하게 생겼고 너무나 순진하게 생겼고 좀 애띠게 생기기도 하고, 그래서 저 친구 좀 뭐 야구 외에 뭐 연애나 할 줄 알겠어, 저렇게 착하게 생겼는데 웬걸 연애가 아니라 갑자기 결혼 발표를 해버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웃으면서 놀란 적이 있었는데, 다저스 구단은 이번 한국 방문길에 그 선수와 구단 직원, 그 예를 들면 선수 한 명당 가족 한 명을 같이 갈 수 있도록 그렇게 비행기 좌석을 배정했습니다. 그래서 오타니 선수는 자기 이제 예비 신부를 데려간 거죠. 오타니 선수는 또 얼마 전에 이런 얘기도 했어요. 그 아내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막, 예비 신부에 대한 기자들의 질문이 많이 오니까 웃으면서 그렇게 궁금하십니까? 내가 한국에서 내 예비 신부를 공개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이 예비 신부를 미국도 아니고 자신의 모국인 일본도 아니고 한국 가서 예비 신부를 공개하겠다라고 그렇게 말한 바 있습니다. 그러더니 약속은 절반을 지킨 거예요. 한국행 비행기 앞에서 공개한 겁니다.
한편 이 오타니 선수는 한국행 비행기 앞에서 그 찍은 사진 속에 태극기 사진을 영상 합성으로 태극기 사진도 거기다 붙여놓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한글로 기다려지다라고 써놓은 그런 사진을 SNS에 게시했습니다. 한국에서 최초로 열리는 이 메이저리그 정규 시즌 개막전 경기에 맞춰서 이 오타니 선수는 구단의 로고도 한글로 거기다가 딱 박아놨어요. 뭐라고 썼냐? 한글로 다저스 이렇게 새겨져 있는 그런 사진을 자신의 SNS에 올렸습니다. 자, 한편 다저스와 함께 경기를 하는 팀이 어디라 그랬죠? 샌디에고 파드레스. 서울에서 다저스와 개막 2연전을 가질 샌디에고 파드레스 선수들도 하루 먼저 지금 일찌감치 도착해 있습니다. 샌디에고 구단은 이번 서울 방문단 인원을 180명 안팎으로 꾸렸습니다. 이 가운데 선수는 31명인데 오는 20일 개막전을 앞두고 최종 로스터, 최종 선수단 명단은 26명으로 추리게 됩니다. 자, 샌디에고는 지난해 한국 선수로는 최초로 메이저리그에서 골드글러브상을 수상한 샌디에고 파드레스의 내야수 김하성 선수, 그리고 이제 이번 시즌에 막 최근에 그 입단 사인을 한 불펜 투수 고우석 선수가 속한 팀입니다. 매니 마차도, 페르난도 타티스 주니어, 젠더 보가츠, 다르비스 유 등 이 메이저리그의 그 대표적인 그 스타 선수들이 즐비한 구단이 또 샌디에고입니다. 샌디에고 파드레스와 이 LA 다저스는 한국 시간으로 20일과 21일 서울 고척 스카이 돔에서 개막 2연전을 치릅니다. 메이저리그 개막전이 미국 밖에서 열리는 건 이번이 9번째이기는 한데요. 한국에서는 이게 첫 번째입니다. 자, 오타니 선수 개막전을 치르러 간 그 한국에서 멋지고 아름다운 그리고 아주 좋은 추억만을 좀 잘 만들어 오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을 마치겠습니다. 언제나 스토리가 있는 뉴스, 송앵커의 스토리 뉴스 마칩니다.